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슬하에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10년 전에 이혼한 관계로 저는 아들과 한 집에서 둘이 삽니다. 이혼할 때부터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고 이혼한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저희 아이는 현재 아빠가 아예 없죠. 아빠 없는 빈자리를 메꾸려고 동동거리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큰 그런 싱글맘입니다. 현재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데 제가 발품을 많이 팔고 또 안목이 좋은 편이라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랍니다. 여기는 보면 옷들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또 품질은 좋아서 백화점에서 돈 많이 주고 바가지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옷들이 보면 디자인도 특이하고 이쁜 것들이 많은데 어디서 떼우는 거예요? 동대문? 아니면 남대문? 영업 비밀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분기별로 옷들이 나오는데 빨리 좋은 옷들을 선점하려고 제가 바지런히 발품을 파는 편이에요. 하긴 동재 엄마가 보면 참 악착스러운 데가 있어. 참, 듣자 하니 동재가 이번에도 피아노 대회에서 무슨 금상인가 받았다면서? 여기 사장님 아들이 피아노도 쳐요? 자기 몰랐구나. 여기 사장님 아들 완전 피아노 천재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잖아. 피아노 천재는 무슨,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취미로. 하긴 피아노 전공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정말 최소 준재벌 아닌 이상 클래식 음악은 전공시키는 거 아니라 하더라고요. 동네 손님들도 그렇게 아는 체를 할 정도로 저희 아들은 피아노를 무척 잘 친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피아노로 예중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아이죠. 처음엔 그저 두뇌 발달에도 좋고 태권도나 미술학원을 보내면서 세트로 보낸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남다른 아이의 재능에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더군요. 어머님, 동재가 피아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동재처럼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동재를 좋게 봐주셔서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동재는 정말 제대로 뒷받침만 된다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정도로 재능이 남달라요. 진도가 빠른 것도 물론이고 감수성이나 표현력도 나이에 비해 정말 훌륭합니다. 피아노 학원 10년 넘게 했지만 동재 같은 아이는 처음이에요. 동재 전공을 피아노로 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글쎄요. 아직은 동재가 어려서 또 피아노는 전공을 하려면 집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진 못해서요. 일단은 동재가 앞으로도 피아노를 계속 좋아하고 잘하는지 천천히 좀 두고 보죠.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참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럽습니다. 동재 같은 뛰어난 아드님을 두셔서요. 그렇게 피아노 학원만 가면 저희 아들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선생님이셨죠. 아들은 피아노 학원을 다닌 지 반년이 채 안 되어서 지역 내의 유소년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금상 받은 애는 나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서 5년도 넘게 친 애래요. 난 겨우 6개월도 안 배우는데 상 받았다고 선생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동재 너무 잘했다. 집에 피아노도 없는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다 받아오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가 피아노 한 대 사줄까? 새 건 너무 비싸고 중고라도 괜찮으면 엄마, 나 아직은 집에 피아노 필요 없어요.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연습하기 좋겠지만 학원 선생님께서 연습실 피아노 저는 언제고 쳐도 좋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학원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피아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엄마의 뻔한 경제 상황을 아는 초등학생 아들은 그렇게 어른스럽게 저를 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재 말이야.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음악 전공시킬 능력이 안 되어서 너무 걱정이다. 이번 대회도 나가서 상 받아왔다면서? 암튼 희숙이 네가 남편 복은 꽝이었는데 자식 복 하나는 타고났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은 등 떠밀어 피아노 학원에 개인 레슨까지 시켜도 3년을 해도 겨우 바이엘 상학원 떼던데. 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아이 이것저것 다 공부시킬 수 있어서 좋겠다. 애가 재능은 뛰어난데 부모 잘못 만나 제 꿈을 펼치지 못할까봐 난 늘 그게 걱정이고 미안하다. 희수가, 될 놈은 된다는 말이 괜히 있겠니? 예술 쪽은 특히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8할. 왜냐하면 노력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런데 네 아들은 그 재능을 타고났다니 정말 피아노를 칠 운명이라면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글쎄, 요즘은 부모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시대잖아. 나도 좀 돈 많이 버는 다른 사업을 알아보든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옷가게도 장사 잘 되면서 뭘. 네가 친정엄마 투병 오래 안 하셨음 돈 꽤 모았을 건데. 친정부모님 2분 병치레를 네가 다 감당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니? 뭐 자식된 도리한 거 가지고 생색낼 필요는 없는 일이고. 말이 자식된 도리지. 네 오빠도 멀쩡히 돈벌이 하면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는 데만 급급해서 딸인 네가 온팡 병원비니 뭐니 다 감당하느라 네가 고생 많았지 뭐. 희숙이 너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참 대단한 애야. 너 그렇게 고생해서 착하게 산 거 언젠가 보상받을 날이 꼭 올 거다. 글쎄, 난 우리 동재 하나만 잘 되면 더 바라는 거 없어. 친구 말처럼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연달아 2분 다 암투병을 하셨고 또 딱히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없었던 상황이라 최근 몇 년 전까지 저는 부모님 병간호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2분이 항암 치료다 수술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병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희수가, 너가 둘째고 또 딸이라고 해준 건 제일 없는데 말년에 병수발이니 아픈데 들어가는 돈들을 너한테 감당하게 해서 엄마가 면목이 정말 없구나. 아이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너처럼 착한 아이가 남편이라도 잘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을 만나서. 친정엄마는 살아생전 제게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죠. 부모님의 병수발로 고생하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저와 이혼한 남편에 대한 험담이요. 저희 남편이요. 사실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담배 한 갑하고 소주 한 병 사다 주고 나가. 아니 지금 출근하는 사람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거야? 왜? 출근하는 여편네는 남편 담배 심부름하면 어디가 덧나냐? 사람이 책임감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감 양심 없는 건 뭔데? 능력 없는 서방은 서방도 아니냐? 누가 당신 능력 없다고 내가 지금 이러니?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집에서 머리 좀 식힌다고 쉬고 있는 게 벌써 3년째야. 뭐라도 좀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거면 이해라도 하지. 생활비 몇 푼 벌어온다고 어디서 유세야. 이게 정말. 너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너 시집 잘 온다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그러게. 나 시집 올 때 그런 말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남편은
함께 살기 힘든 남편 유형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강팍해서 생리적으로 조직 생활을 못 견뎌 했고 명문대 학벌을 나온 스펙을 가지고 들어간 대기업을 결국 제 발로 걸어 나왔죠. 그렇다고 일의 자리를 가리지 않고 가장으로서 아무 일에나 덤비는 스타일도 못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땡땡 대학 화학과 나온 사람이야. 대학 다닐 때는 꽈탑 놓친 적 없고 그런 나한테 지금 보험팔이나 하라니 정말. 여보, 거기 생명보험사 국내 굴지 규모고 다 알아주는 데잖아. 말이 보험사지. 됐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남들 보험 들라고 알랑방기나 끼어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아무 일이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더군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솔직히 이것도 나를 힘들게 했지만 아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맞벌이를 시작한 때였으므로 비단 이것만 문제였다면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얘 희수가, 네 남편 차 회색 소나타고 차 번호가 혹시 땡땡땡땡 맞니? 아니, 네가 우리 남편 차 정보는 왜? 이런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 지난주에 양수리에 가족여행 갔다가 모텔에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들어가는 걸 봐서. 뭐? 모텔에 우리 남편이?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네 남편 차를 몇 번 얻어 타서 알고 있잖니. 주차장에 세워진 차 보니까 딱 네 남편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친구의 제보로 저는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알고 보니 저와 결혼 전에 남편과 한참 오래 연애를 한 여성이더군요.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헤어지려 했는데 저나 상일 씨나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아빠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듣자하니 두 분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라던데 그냥 눈 딱 감고 남편분 저한테 양보하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남편을 양보하라고요? 이런 말 정말 말도 안 되고 우습다는 거 알지만 저 상일 씨 정말 사랑해요. 대학 때 만난 첫사랑이고 그댁 아버님 반대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결혼해서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참 답 안 나오네요. 양보니 뭐니 그런 웃음 말 할 필요 없어요. 양보를 바랄 만큼 그쪽한테는 저희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라니. 그 인간, 난 세상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세상 헛살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한심하다뇨. 남편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상일 씨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봐요. 지금 어떤 핑계로도 그쪽이 나한테 훈계 같은 걸 할 자격은 없는 걸로 아는데. 난 그 사람 아내고 아이 엄마야. 당신들 둘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 인간한테 전해. 아빠 노릇만 똑바로 하라고. 앞으로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렇게 잦은 주사와 가정폭력, 무기한의 실직, 거기에 더해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을 저는 더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이혼 후 그 상간녀와 재혼을 했고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앞으로 양육비를 보내왔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보러 오던 남편이었는데 3년 전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아이는 아빠를 잃은 셈이 되었고 저는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남편에게 받던 양육비가 끊겨 아들과 생활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었죠. 옷가게가 장사가 잘 되었지만 아들아이 앞으로 드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저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도 함께 창업해볼까 여러 가지 돈벌 궁리로 머리가 아프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창업 관련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가게 오픈을 위해 집을 나섰죠.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익숙하고 나이 든 음성 하나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동재애미야, 오랜만이다. 아니 어머님, 여긴 대체 어쩐 일이세요? 옷가게로 들어가는 저를 불러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명을 달리하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님을 뵙고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뵙는 거였죠. 아니 어머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세요? 얼굴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얘야, 나 네가 해준 밥 한 끼 먹고 싶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머님 식사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간만에 본 시어머니의 외양은 정말 놀랄 정도로 초췌하고 허름한 몰골이었습니다. 거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옷차림에 얼굴도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신간의 변화가 있어도 뭔가 단단히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모습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내가 실은 동재애비 그렇게 떠나고 나서 네 시아버지와 조론을 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도 아예 남남이 됐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늙음하게 돈 없으면 가장 서럽다는데 내가 그 짝이 되어버렸지. 네 시아버지와 살림 가르며 뭐 조그만 방 한 칸 얻을 정도로 위자료를 받았는데 고향 후배에게 홀랑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어머님, 일단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시어머님을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따뜻한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 밥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장사해야 하니까 점심은 국밥 드시고 계세요. 동재애미야, 고맙구나. 날 문전박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널 찾아왔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문전박대하겠어요. 하긴 네가 옛날부터 심성 하나는 아주 고왔지. 내 아들놈이긴 하지만 넌 동재애비에게 너무 아까운 여자였다. 어머님, 지난 얘기는 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최악의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지만 시집살이를 하며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각별하다고 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재애미야, 동재애비가 너 또 속 썩였더냐? 어머님, 저 사람 이번에 들어간 회사 또 관둔 모양이에요. 그 화풀이를 또 어젯밤엔 괜히 저한테 하면서. 아니, 너 지금 얼굴에 멍자국이 그럼... 어머님, 대체 동재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휴, 남의 귀한 집 딸내미 데려다 뭔 고생을 시키는 건지. 미안하구나, 동재애미야. 상일이가 보고 배운 게 욕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사람은 이 시아버지다. 젊어서 툭하면 술 먹고 주먹질하던 지혜비 모습을 상일이가 그대로 보고 자라서.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그럼... 마음속에 맺힌 게 많은 사람이라 그 화를 평생 내게 풀며 산 사람이 네 시아버지인데 그걸 보고 자란 상일이가 또 너한테 못된 행실을 부리는 것 같다. 동재애미야, 너에겐 그저 참고 살라는 소리는 못하겠다.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네 시아버지는 좋은 남편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걸 보고 자란 상일이가 또 꼭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너에게 나처럼 평생 참고 살라 그런 말을 못하겠다. 영 못하겠다 싶거든 박차고 떠나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욕하지도 않을 거고 평생 응원할 게다. 어머님, 미안하다. 미안하다, 동재임이야. 내 업보로 너까지 이런 고생을 시켜서. 그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미안해하시며 제가 이혼을 해도 만류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던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 대신 맞벌이를 하는 저를 대신해 그때 어렸던 아들도 대신 돌봐주시고 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저를 신경 많이 써주시던 시어머니셨죠. 동재애미야, 너 좋아하는 김밥 도시락 샀다.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먹어.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잡채는 또 언제 하셨어요? 네가 며칠 전에 먹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서.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절 많이 챙겨주시던 시어머니셨기에 그런 노숙자 차림으로 저를 갑자기 찾아오셨지만 전 한 번에 그런 시어머니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옷가게를 좀 일찍 파하고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손수지어서 대접해드렸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렇게 직접 저녁상을 차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결혼 생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머님 밥 한 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밥을 참 많이도 얻어먹었는데. 네가 동재애비 대신 맞벌이 하느라 많이 바쁘지 않았니? 못난 남편 만나 네가 고생이 많았지. 어머님, 국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매생이국 끓였어요. 내 입맛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엄청 시장하셨는지 제가 끓인 매생이국과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군요. 어머님, 매생이국은 뜨거우면 먹기 힘든데 천천히 드세요. 내가 제대로 된 집밥을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밥이 아주 달구나. 밥하고 반찬 좀 더 드릴까요? 갈치조림도 아주 맛있게 됐다. 너는 안 먹니? 저도 먹어야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거의 이혼 10년 만에 저를 찾아온 노숙자 행색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옛 정이 있기에 저는 그런 어머님을 내치지 못했고 그날 저녁밥을 지어서 차려드렸죠. 어머님, 그럼 요즘은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그게 말이다. 저 건너 쪽방촌에. 아니, 뭐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곳에 사신단 말씀이세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빈곤한 노인들의 생활 모습처럼 시어머님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고 저는 좀 안 된 마음에 집에 방 한 칸을 어머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방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오시며 자질구레한 물건들 쌓아두다 치우니까 그래도 사람 한 명이 충분히 지낼 만하네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고, 동재애미야, 나야 고맙다만 내가 너에게 이런 신세를 져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저와 어머님은 예전에 사이가 각별했고 동재아빠와 갈라섰지만 전 어머님께 전혀 억하심정이 없어요. 지금은 명을 달리한 동재아빠에게도 별 미운 마음 같은 거 남아있지 않고요. 할머니, 날씨도 추운데 쪽방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저희 아들 역시 할머니를 무척 따르고 좋아하는 통에 시어머니께서는 여차저차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죠. 처음엔 이혼한 처지에 제가 시어머니를 한 집에 모신다는 게 좀 애매하기도 했는데 지내다 보니 별 불편함도 없었고 아이에게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좀 늦게 파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애미야, 집은 걱정 말고
이볼 일 다 보고 들어오려. 동재 저녁은 내가 알아서 지어 먹일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렇게 집에 늘 혼자 있는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니까 아들 걱정도 덜고. 솔직히 저는 옷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이 별로 나쁠 것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성향 자체가 몸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부지런한 분이셔서 종일 청소며 살림을 하도 부지런히 해주시는 덕에 제 일이 덜면 덜었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서 제가 불편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청소며 살림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동재 식사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무슨 소리냐. 집에서 노는 늙은이 뭐 할 게 있다고.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을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내 건강에도 좋단다.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살림을 아예 할 게 없네요. 너는 종일 밖에 나가 장사하느라 엄청 고생하지 않니?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지. 안에서나 밖에서나 몸을 굴리기만 하면 사람이 골병 들어 못 쓴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놨는데 한술 뜨려무나.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 집안에 작은 방 한 칸을 내어드리고 함께 생활한 지 한 넉 달 정도 되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이 있던 날이라 병원에 다녀와서 제가 죽을 끓이고 있었죠. 어머님, 나와서 죽 좀 드세요. 아이고, 손 많이 가는 잣죽을 다 끓였구나. 고생했다. 검진 받으시느라 종일 굶으셔서 속 편안하게 죽이 나을 것 같아서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참, 동재는 피아노 학원 갔니? 네, 요즘 안 그래도 학원 그만 다니는 게 어떠냐 말하려는데 입이 쉽게 안 떨어지네요. 동재가 말을 들을까? 공부나 못하는 아이 같으면 어찌어찌 피아노를 더 시켜보겠지만 동재는 학교 성적도 좋은데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문제는 돈이죠 뭐. 피아노 전공 제대로 시키려면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자다가도 피아노 얘기만 나오면 싱글벙글하는 녀석인데.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예중 입학시험 준비는 접은 것 같더라고요. 동재가 속이 깊어나서. 돈 때문에 저 하고 싶은 거 접는 일만큼 한이 되는 일도 없는데. 아이고, 우리 동재가 걱정이구나. 나라도 능력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도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꺼낸 말씀이 아닌데. 띵동, 띵동.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댄 것은요. 이 시간에 대체 누구니? 누구 손님 올 사람 있었더냐? 아닌데요? 택배도 따로 올 게 없는데 이상하다. 저는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고 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제 인생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 시작했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남준이라고 합니다. 이댁 어르신 성함이 박명자 맞으시죠? 네, 저희 시어머님 성함인데 어떤 관계신지. 옛날 팔관동 엿장수 아들 최남준이가 왔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바로 알아먹으실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좀 벙쪄서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남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식탁 밖으로 튕기듯 뛰쳐나오시더군요. 그리고 버선발로 현관문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최남준 씨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요, 명자 씨.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명자 씨 얼굴은 그대로군요. 그대로일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내 눈에는 20살 꽃다운 시절에 복사꽃 같은 명자 씨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렇게 살아 당신을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오.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쪽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지 뭡니까. 한 5년 전에야 겨우 고향 언니를 만나 당신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서 쫓겨난 거라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두 분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일단 들어와서 말씀들을 좀 나누시겠어요? 에미야, 이분은 참... 뭐라고 너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와 그 할아버지를 통해 듣게 된 두 분의 과거 사연은 참으로 기막히고 안타까운 것이더군요. 알고 보니까요, 그 옛날 시골 동네에서 시어머님과 그 할아버지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옛날 동네에서 가진 거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엿장수 아들. 명자 씨는 동네에서 먹고 사는 목재소집 딸이었죠. 그렇다 보니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친정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반대를 하더구나. 우리 집안 어른들 반대고 뭐고 무시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러다 그만. 어른들 뜻 거스르고 연애하는 저희를 탐탁치 않게 여기신 집안 분들이 결국 막무가내로 저희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야반도주를 계획하고 도망갈 약속을 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이 이 사람을 본 마지막 날이었단다. 아니,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약속하고 배 타고 도망가기로 한 걸 미리 다 이댁 어르신이 알아서 난 동네 깡패들 시켜 실컷 두들겨 맞고 명자 씨는 집에 감금당하다시피 하고 전 그날로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억지로 배에 태워졌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호랑이처럼 무섭고 고집이 센 분이셨는데 노발대발 하시며 내 머리를 스님처럼 짧게 잘라버리곤 집에 가두다시피 하셨지. 그리고 며칠 있다 동네 어른한테 그런 소식을 들었어. 이 사람이 읍내에 난 극장에 화재 사고로 명을 달리했다고. 당시에 읍내 극장에 큰 불이 났었는데 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한동안 반쯤 실성한 상태로 지냈었지. 알고 보니까요, 시어머니의 친정에서는 그 할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 불어 거짓말을 한 거였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접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깡패들한테 서울까지 끌려가서 한참 볼모로 잡혀있다. 겨우 도망쳐 나와 고향에 와봤더니 명자 씨는 다른 사람의 신부가 되어 있더군요. 아니, 남준 씨가 고향에 다시 돌아왔었단 말이에요? 다시 고향 땅을 밟으면 제 아버지까지 아무 장사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겁박까지 받았지만 당신이 눈에 밟혀 살 수가 있어야죠. 야반 도주하듯 잡혀있던 곳에서 도망쳐 나와 고향에 왔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해서 새댁이 되어 있는 바람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는데 명자 씨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까지 당신한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모든 상황들을 안 믿고 백을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방해로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혹시 당신, 내 아이, 당신 아들에 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들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과거에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당신이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아이 가진 것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 저를 상관없다며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이 전 남편이었죠. 난 이 모든 얘기들이 금시초문이요.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니. 제 전 남편은 절 사랑한다면서 당신 아기를 낳아서 같이 기르자며 그렇게 나와줘서 결혼을 했던 건데 그렇게 시작된 결혼이 순탄하지 못하던 게 당연지사겠죠. 어머님, 그럼 아버님께서 평생 의처증 비슷하게 어머님을 의심하고 괴롭혔던 게 다 그럼 그런 이유 때문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어찌 보면 모든 비극이 다 내 과오와 지난 불찰에서 시작됐단 생각이 드는구나. 이 사람이 명을 달리했던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렸던 내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명자씨, 그럼 우리 아들은 대체 어디 있어? 저 어머님의 아들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요. 그리고 그 사람 안타깝게도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이런 황망하고 기막힌 일이 다 있단 말이오. 난 그 긴 세월을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거니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아들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럼 저 애가... 네, 맞아요. 저 아이 할아버님의 친손주가 맞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반갑구나, 꼬마. 아니지, 학생은 이름이 뭔가?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세요? 동재야, 이분이 네 친할아버지 되시는 분이란다. 네? 저희 친할아버지는 수원 사시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2명이에요, 할머니? 그렇게 천진하게 질문을 던지는 아들 앞에서 저와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더군요. 동재야, 엄마가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줄게. 살다 보면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도 생기는 법이란다. 일단 이분은 동재 진짜 할아버지가 맞으니까 제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하동재입니다. 그래, 동재야. 내가 네 할아버지 최남준이란다. 반갑다, 내 손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을 와락 끌어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모든 상황들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죠.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포옹을 풀지 않으시더군요.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숨이 좀 막혀서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만. 알고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의 첫사랑이라는 할아버지는 제 친아들의 진짜 할아버지였죠.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옛날에 시어머님과 결혼을 강행했던 시아버님도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진짜 그 옛날에 정말 힘든 심경으로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솔직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할 이유도 없었을 거다. 친정에서도 그 누구도 내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몰랐고, 내가 애를 가진 걸 알면 또 우리 아버지 성정이 가만 계실 뿐이 아니라 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지. 아버님께서는 다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결혼을 하셔놓고 왜... 사람이 왜 머리 따로 마음 따로라는 말이 있잖니. 그 사람 날 생각한 마음은 진심이었을 게다. 어쨌든 평생을 내치지 않고 나와 동제애비를 건사한 사람이니.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본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인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뒤틀려가기 시작하더구나. 아버님 의처증이나 술버릇 같은 것들이 그럼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의처증 있는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 물고 아이만 데리고 도망 나오라고 할 때에도 벼랑 끝에 나를 받아들여준 사람이었기에 난 네 시아버지를 내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행복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잘못이란 생각도 들고,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또 그런 주사가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의처증으로 시어머님을 힘들게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음식 솜씨가 좋아 한때 비빔밥집을 운영했었는데 장사가 잘 됐음에도 시아버지의 의처증 때문에 장사를 접은 이력이 있을 정도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 네 남편이 너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모든 진한 업보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너까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무거웠단다. 어머님, 그만 우세요. 어머님께서 불어 그러신 것도 아니고 주변 분들 강권에 그렇게 평생 오해 속에서 사신 어머님인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피해자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 옛날 모든 상황을 좀 더 남자답게 정리하지 못한 내 과오가 제일 큰 것 같소. 명자씨, 시간이 많이 지났고 돌고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은 함께 백년해로 합시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시어머님과 그분은 결국 재결합을 하게 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남자분, 아니, 이제는 아버님이라 불러드려야 하는 그분께서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음악대학의 성악과 교수로 평생 재직을 하셨는데 최근 고향분을 통해서 우연히 어머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셨다고 하네요. 저기 최남준 성악가님, 혹시 고향이 땡땡도 땡땡동 아니세요? 아니, 제 고향을 그쪽에 어떻게 아십니까? 가곡의 밤 포스터에 성악가 이름을 보고 혹시 동명이인이 맞나 했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지. 그럼 혹시 명자 소식도 듣고 지내요? 명자 씨 소식을 혹시 아세요? 최근에 남편하고 갈라서고 좀 사는 게 힘든 모양이던데. 듣자 하니 이혼한 며느리 집에 눈칫밥 먹으며 얹혀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명자 씨 산다는 집 주소를 혹시 아세요? 거기가 대체 어딥니까? 그렇게 다짜고짜 고향분을 붙잡고 시어머님 거처를 수소문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죠. 그때 그렇게 당신이 다른 사람 아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난 도망치듯 다시 고향을 뛰쳐나왔고 서울로 상경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악대학에 입학을 했고 고학을 거쳐서 음대 교수까지 하게 되었어. 아니 그럼 음악대학 교수님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성악 전공으로? 아휴 참 피는 못 속인다더니 우리 손주 녀석 말이에요. 동재가 피아노 신동이랍니다. 며느라이가 동재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도 뒷바라지에 부담을 느껴 진로를 학업 쪽으로 바꾸려고 고민이 참 많았는데. 동재야, 네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친다고? 피아노 치는 것이 좋으냐? 네, 할아버지. 저는 피아노 칠 때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공부를 할 때나 친구들하고 놀 때에도 꼭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데 피아노를 칠 때는 다른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행복해요. 그분, 아니 아버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저희 아들의 피아노 실력을 여러 관계자분들께 테스트를 해보시더군요. 동재애미야, 내가 피아노 전공 교수님들께 우리 동재 연주하는 걸 보여드렸더니 이 아이는 피아노를 안 시키면 3대가 후회하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꼭 피아노를 시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구나. 아버님, 우리 동재 실력이 정말 그 정도로 출중한가요? 나도 피아노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평생 음악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 듣는 귀는 있단다. 우리 동재 분명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렇게 친할아버지의 지원으로 저희 아들은 꿈에 그리던 피아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금과 재단을 통한 후원 제도까지 잘 연결해 주시는 바람에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떠나게 된 유학이었죠. 아버님, 외국 유학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선뜻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다, 얘야. 난 평생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내 손주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손주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까지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행복하다. 그간 우리 손주 기르느라 네가 고생 많았다. 남편 그늘도 없이 혼자서 억척스럽게. 네 공이 참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좀 더 편한 곳에서 살라며 옷가게와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주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니 아버님, 선물치고는 너무 큰 선물이라 제가 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 동재 유학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아니다. 없었던 며느리가 생겼고 보물 같은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았는데 내가 이 정도 선물은 해주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진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커다란 선물을 여러 개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어린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피아노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답니다. 동재야, 피아노 유학을 떠나게 되니까 기분이 어때? 솔직히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벅차고 행복해요. 동재야, 너 피아노가 그렇게 좋으니? 네, 엄마. 저 유학 가서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던 피아니스트들이 대부분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데. 엄마, 제 입장에선 진짜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라 너무 설레요. 엄마가 진작 너를 지원해주고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동안은 엄마가 형편이 안 되는 바람에. 솔직히 엄마, 저도 피아노 전공한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그냥 학업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내 많이 아쉽고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나 제 꿈을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이게 무슨 행운인가 싶어요.
그렇게 매일 싱글벙글 기뻐하는 얼굴로 유학 갈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 유학을 보내자니 저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척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얘 동재 애미야. 동재 유학 준비는 잘 되어가니? 내 어머니 짐을 싸도 끝이 없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하나를 빼자니 동재가 가서 불편할 것 같고 그렇게 한두 개씩 더 넣자니 짐이 한정없이 불어나서 동재 할아버지가 동재 유학하는 동안 고생 안 하고 피아노에만 전념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다니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 가서 사서 쓰도록 하면 되니 짐은 간소하게 꾸리렴. 네 어머님. 자기는 평생 나 그리워하며 사느라 후순 없이 살아 말년이 쓸쓸했는데 동재 덕분에 노년의 외로움과 헛헛함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매일 너털웃음을 짓는단다. 아버님께서 동재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죠. 저 역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너한테 그런 인사치레 듣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 동재가 또 자기와 비슷한 길을 가겠다 하니 마음이 더 흡족한 모양이더라. 아들아이가 유학을 떠나는 길 아버님, 어머님, 저까지 온 식구가 총동원해서 마중을 다녀왔습니다. 먼 길, 피아노 유학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어른들은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죠. 아들이 부디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